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3프로TV의 안고와 같은 언더스탠딩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더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딱 언더스탠딩만 팔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안 팔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묻어서 가는 걸로. 오늘은 네,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시던 여러분이 시간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부동산 주제입니다. 얘기인데 배문성 애널리스트는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랬어요? 정말 아니 원래 훌륭한 분입니다. 원래 훌륭한 분인 건 알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보일 줄은 네.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지 뭡니까? 예, 이분은 앞으로 저희가 독점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 락인 효과 저희 요즘 많이 듣는 거잖아요. 빨리 해, 빨리. 딴 데 못 가게 해야 돼. 딴 데 못 가게. 벌써 전화 받을 때 이미 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네.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의 배문성 크레딧 애널리스트. 지난 시간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쭉 해주셨는데 네. 좀 못다한 말씀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모셨거든요. 네.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바로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분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스트 스프링스 자산운용의 예. 배문성 크레딧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야. 원래 뭐 부동산 들여다보시는 분의 직업까지는 아닌데 네. 이분이 이제 채권 시장 들여다보시다가 네. 부동산에 관심이 시장에서 생겨서. 했는데 어. 맨날 2%는 이상한 쉰소리나 하고 예. 참다 못해 나왔다. 돈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채권으로 분석하는 부동산. 매우 신기하죠? 지난 시간에 배문성 애널리스트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은 네. 이런 분 모셔줘서 매우 고맙다. 언더스탠딩. 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질문자 사회자가 좀 말을 줄여라. 평소에는 좀 말을 해도 괜찮은데 네. 이때만큼은 하지 마라.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매우 조용할 예정입니다. 진짜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만 던지고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아니 네. 부동산 시장을 요즘 설명하는 건 대부분 이제 금리 네. 로 이죠. 설명하죠. 예. 네. 갑자기 왜 이래?라고 하면 갑자기 바뀐 게 뭐가 있어? 금리밖에 없잖아. 이제 금리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물어보면 이 금리에 어떻게 집을 사요? 그렇죠. 이제 이러니까 아무도 안 사고 못 사고 음. 좀 금매들은 있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네. 건데 그럼 앞으로도 과거에도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아니면 지금만 잠깐 그래요? 둘 다 저는 되게 맞는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유독 좀 더 심하고 과거에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작동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예,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해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네. 또 좋은 질문 많이 알겠습니다. 주시고 예. 편하게 해주셨는 덕분에 이제 제가 잘 전달 드렸는데요. 네. 일단 뭐 화면대로 이제 제가 좀 그 회사원이라서 뭐 디스클레이머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네.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워낙 금리에 몰입해서 설명드렸더니 이제 그러면 인구랑 소득은 왜 말이 없냐, 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부동산은 인구와 특히 소득의 함수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당연히 인구와 소득은 되게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집값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된 변수가 이렇게 뭐 유동성, 공급, 인구, 소득, 뭐 정부 정책 이런 게 이제 많이들 보도되고 거론하잖아요. 예,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다 고려하면은 5 곱하기 5에서 25가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한편으로는 좀 무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변수를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4가지 경우로 살펴보는 게 현실적인데 근데 아무리 중요한 변수라도 이제 변화가 크지 않으면 일단 그 변수는 좀 제외하고 봐도 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이 여기에서도 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들 많이 쓰는 예. 기업 재무 등급, 뭐 산출하는 내부 등급법 같은 건데 예. 뭐 표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렇죠. 예. 뭐 다른 변수들이 큰 변화가 없이 뭐 이자 보상 배율만 많이 나빠졌다. 그러면 실제 기업 재무 등급은 이자 보상 배율이 결정하게 돼 거든요. 그러겠죠? 예, 당연히. 네. 그것처럼 좀
그 인구와 소득은 분명 너무 중요한 변수인데 마치 뭐 지각이나 멘틀의 움직임처럼 좀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좀 중단기 분석에서는 좀 다소 좀 밀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구와 소득은 좀 별개라기보다는 이 둘을 곱한 게 이제 바잉 파워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이제 50대 이후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를 해도 예. 점차 맞벌이가 늘으니까 이제 2030까지는 바잉 파워가 약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50대 여긴 좀 대부분 그 외벌이로들 네. 이제 예. 하셨고 그 뒤로 이제 맞벌이가 일반적으로 됐는데 근데 그 아래로는 이제는 죄다 맞벌이를 한다 해도 바잉 파워가 급격하게 약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다음번 부동산 붐은 좀 지금보다는 이제 인구 소득 즉 인구가 좀 붐을 좀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만든 요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좀 약간은 장기적인 일이고 우리가 지금 닥친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게 변동한 건 지금은 금리이기 때문에 네. 금리에 집중해서 지금 가격이 지금 좀 금리가 저하는 흐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금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집값과 금리가 상관없지 않았냐 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금리가 올랐을 때 집값이 올랐던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올 한 해 코스피 지수이고요. 예. 또 오른쪽은 이제 한화솔루션과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의 이제 주가 흐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의 여파로 뭐 코스피뿐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가 현저히 약세였는데 오른쪽 두 회사는 좀 확연히 다른 이제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게 한화솔루션과 카이의 주가는 금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한화솔루션과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이라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만 무슨 뭐 신이 보호하는 무슨 그런 특별한 주식이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랐더라면 이 두 회사는 더 올랐을 거다. 과거에도 좀- 금리의 영향은 있었고 항상 집값에는 브레이크로 작동하는 게 고금리인데 고금리 때도 집값은 계속 올랐잖아요. 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그 고금리였으니까 그 정도만 오르고 말았을 겁니다. 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당시 이제 다음 화면은 이제 2005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코스피고요. 지금 이때가 이제 지금 사회의 주역이신 70년대생 분들이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셨을 텐데 금리를 3.5에서 5.0까지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는데 코스피 지수는 1200에서 200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네. 이때 당시 집값도 같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때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제 금리랑 자산 가격은 뭐 상관이 없다, 뭐 혹은 뭐 금리 인상은 호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고요. 근데 예. 저 때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모든 주식이 지금의 한화솔루션이나 카이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금리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금리를 안 올렸다면 더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중국이 저렇게 고성장하는 와중에 우리도 성장이 세니까 저 정도 금리 인상으로는 긴축의 효과가 확 나진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성장이 저렇게 세면 사람들 소득도 확연히 오르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여기저기 널렸는데 예. 굳이 뭐하러 5% 예금을 하냐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막 주식 넣으면 막 팍팍 오르고 이러는데 뭐하러 예금을 막 하냐. 뭐 근데 사실은 금리마저 안 올렸다면 가격 상승세는 더 폭발적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 좀 해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집값도 오르긴 했지만 2007년부터는 좀 확연히 거래량도 줄어들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식으로 분명히 약화되는 때는 금리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그렇다고 더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주셨던 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야. 혼날 것 같은데 괜찮아? 아까 지금 보여주셨던 대로 곱하기에 들어가잖아요. 금리라는 게 당연히 네네.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거 당연히 영향 미치죠. 지금도 네. 가장 중요한 영향이고. 네, 그런데 예전에 금리가 올랐을 때 더 올랐다는 게 금리가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딱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변수들이 많아서
물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성장이란 게 분명히 크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금리의 영향력을 좀 덜 체감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 수요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제 그렇게 예. 시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수요가 되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거래량이 급감했듯이 수요가 일정하지가 않죠, 분명히. 근데 반면에 이제 전월세는 거래량이 좀 비교적 되게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좀 수요를 재화에 대한 수요와 좀 자산에 대한 수요를 일단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라면이나 휴지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재화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는 거니까 금리와 무관하죠. 그렇죠. 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수요가 일정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산에 대한 수요는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세지고 이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훅 이제 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비트코인도 뭐 계속 빠져서 3,000불일 때는 아무도 안 사더니 그 뒤로 막 가격이 올라서 막 2만 불이 되니까 수요가 이제 막 몰려서 예. 그 덕분에 예, 무려 그렇습니다. 6만 네. 불까지 들어 올렸었다가 뭐 이제 훅 이제 금리 올리면서 확 빠졌는데, 주식 시장도 이제 한창 오를 땐 고객 예탁금 몰리고 거래도 활발한데, 근데 이제 야. 주가 내리면 이제 뭐 줍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이제 사라졌듯이요. 또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 물가지수 항목에 이제 전월세는 9% 정도 이제 가량 차지하는데, 이제 집값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논리적으로는 전월세는 일종의 소비지만 수요가 꾸준한 소비지만 집을 매매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투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청의 공식적인 발표고, 그래서 투자니까 이 물가 지수에 넣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삼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삼전 주가를 뭐 물가 지수에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뭐 투자의 영역이지 네. 재화 같은 수요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수요와 관심이 이제 같이 엮여져 있다고 보면 집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침체기일 때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도 이렇게 6만여 명밖에 안 됐는데 예. 계속 오르니까 시험 응시자 수도 무려 지금 18만 명 넘는, 과거 대비 한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수요가 이제 관심이 올라가고, 지금 이 숫자는 밑에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본 사람 숫자인데, 네. 수능 시험 본 사람은 71만에서 49만으로 훅 주는 와중에 네. 공인중개사 시험 본 사람들은 저렇게 훅 올라갈 정도로 결국은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수요가 같이 그렇죠. 따라간다. 관심이 올라가고 수요도 같이 따라가는 거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50대 50대 인구는 늘지 않느나요 요즘엔? 50대 인구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이제 수요로 이어진 건데, 근데 궁극적인 내러티브는 결국 그게 희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 이것도 희소성의 내러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테니까 지금 사둬야 한다. 예. 네, 이거는 많이들 공감하시는데, 네. 저는 의외로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이제 자산은 이제 돈과의 희소성 대결을 벌이는 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막 이제 늘어나서 그만큼 자산의 상대적 희소성이 부각이 되고, 예. 요즘처럼 금리를 높여버리면 돈이 희소해져서 예. 이게 자산의 상대적 희소성이 떨어지죠. 이제 오히려 더 떨어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적 희소성이 이제 관건인 건데, 가령 이제 이건 뭐 알려진 정보니까 그냥 언급드리자면, 이프로님은 공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예. 예. 그때 혹시 여학생이 몇 명 정도나 있었? 거의 있을까요? 없었을 것 저희 같은데. 과에는 30년째 한 명도 안 들어왔었고, 공대 전체에서 여학생이 하여튼 이 손가락 안에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학생의 희소성이 굉장히 부각될 예, 수밖에 예. 없는 영역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여동생은 이제 교대를 나왔는데, 이제 여동생 말이 교대를 다니는 남학생은 웬만해서 여자를 되게 쉽게 사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교대는 대부분 다 진짜 여성분이 소수니까. 그렇죠. 교대는 진짜 여성이 소수니까. 훨씬 많으니까. 와, 예, 너무 그래서 좋겠다. 되게 교대 다니는 남자분들이 되게 부러웠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상대적 희소성의 가치를 정하는 사례인 거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한 비유지만 이제 그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유동성을 이제 여학생, 그리고 뭐 이제 주택 자산을 남학생으로 놓고 이제 금리에 따른 환경 변화를 이제 비유해 보면요. 예. 뭐 경기 침체랍시고 이제 금리를 낮춰서 막 한 뭐 어문계 수준쯤 되니까 이게 저절로 인기가 높아지는 남학생. 건데, 남학생이 그렇죠. 인기는, 예. 집에 인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남학생 자체 펀더멘탈은 전혀 변화가 없어도 이 사람이 공대를 다니느냐 교대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그렇죠.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되네. 그 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니까 예. 이게 어문계 교대를 떠나서 야 이제 무슨 뭐 이거는 교대가 아니라 뭐 여대 되겠다 막 이런 그런 그 압박감에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마음 다급함 때문에 예. 쟤라도 잡아 뭐 약간 그런 그 이제 그렇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예. 지금의 환경은 이제 갑작스런 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확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공대와 같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 버린 셈이에요. 그러면 공대 2% 얼굴 나와 있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럴 줄 알았는데 이 환경이 되면은 예. 이제 더 이상 이분들도 이제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그냥 잡지 않겠다. 약간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 관점으로 이제 돈과 이제 자산의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의 심각성은 우리가 어느덧 예상치 못하게 막 교대 같은 환경에서 공대 같은 환경으로 올해 훅 변화가 된 와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남에 앞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예년 대비 한 2배 가까운 이제 물량이 입주로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곧 이제 이걸 이제 학교 환경으로 치면은 2, 3학번부터 2, 6학번까지 뭐 BTS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막 이제 예년 대비 2배 정도 이제 입학을 할 예정이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알려진 정보이기는 한데 예. 제가 이제 그 리스크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됐을 때 적용되는 말이지 그냥 예. 앞으로 이런데 그냥 좀 나빠지겠네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 실제로 닥쳤을 때는 문제가 언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좀 사단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지금 같은 환경에서 뭐 2023, 24학번에 막 차은우, BTS 이런 친구들이 막 예년 대비 더 많이 입학될 거를 알고 있는데 예. 뭐 가령 제 여자친구가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오빠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는 지금 할 수 있겠지만 정작 BTS나 차은우가 입학한 걸 보면 마음은 이제 분명히 확 그거는 알고 있을 때와 실제로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 환경은 매우 다르다. 잔인하다, 잔인해. 뭐 그런 잔인해. 그런 네. 것이고 물론 이제 금리를 급격히 확 낮추면 예. 공급과 상관없이 다시 또 그렇죠. 공대 같은 환경에서 뭔가 경영경제, 생명공학 이런 환경으로 돼 갈 테니까 지금은 금리가 너무 이 환경을 우리를 지금 급변시켰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크게 느낀 것이고 뭐 아주 적게 변화할 때는 뭐 한 여기에서 여기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는 느낌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성은 좀 덜 하겠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에너지스트.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알겠어요. 굉장히 가치가 상대적이죠. 네.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인기남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쪼글쪼글해지기도 하고 할 텐데 네.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어떤 금리 환경에 따라서 매력적으로 근데 그거는 밸류에이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네. 높아지고 떨어지고 네. 하는 네. 건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생각해 보잖아요. 네. 물론 집의 밸류에이션은 뭘로 볼 거냐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네.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이 금리가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10년에 어울리는 금리인가? 네네. 예를 들면 지난 2, 3년간에는 제로 금리가 어울렸는데 음. 이제부터는 한 5%짜리 정도가 어울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도 부동산에 대한 비율을 다시 봐야죠. 뭐 공급이 아무리 없어지더라도 뭐 그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초호화 부동산 시장에서나 뭔가 좀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게 금리 때문이라면 금리는 마치 계절풍 같은 거라서 언제 다른 바람이 불지는 모르지만 바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또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교대도 남녀 반반 뽑고 공대도 남녀 반반 뽑아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가지. 네네네. 이 교대야 공대가 언제 이렇게 집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나 저러나 공급
주택을 계속 해줘야 네. 수요는 꾸준히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야 네.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리로만 집값을 그렇게 처벌하는 게 이놈 새끼들 또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예. 이런 공대 같은 환경이 영원하다 뭐 이렇게 예상하기엔 좀 어렵죠. 그리고 지금의 어찌 보면은 우리의 불안 요인도 지금은 공대지만 다시 교대처럼 되면 어쩌지 뭐 그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는 분명히 꾸준한 공급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영역인데 그 밸류에이션 말씀 이제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제가 준비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그 제가 그거에 일단은 앞서서 준비대로.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을 한번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알겠습니다. 즉 네.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제 금리란 거를 이제 놔두고 보면 이게 지금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거든요. 예. 근데 보시다시피 서울의 2020년, 21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좀 많았어요. 예. 하지만 실제 환경은 이때 집값도 급등하고 전세가도 급등을 했죠. 예. 그리고 오히려 올해는 비록 10월까지의 숫자긴 하지만 예년 대비 좀 적거든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런데 집값도 전세가도 훅 떨어지고 있다. 그거를 보시면 이때 이제 집값 전세가 올린 건 이렇게 금리를 확 0.5로 낮췄던 여파 그리고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어도 올라는 거 심지어 세종시는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그 입주 물량이. 그런데도 지금 세종은 집값과 전세가 막 떨어진다고 막 되게 난리죠. 네, 예. 네.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너무 올리니까 이런 공급의 효과가 굉장히 지금 오히려 반대로 지금 마치 금리를 안 보고 이 공급만 보면 이상하다. 공급을 올리면 집값이 오르고 공급을 없애면은 집값이 떨어지네 이런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금리를 같이 보면은 설명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공급과 금리를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물론 금리가 금리라는 더 게 압도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그렇죠. 변수보다.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가 그냥 가만히 스테이블했더라면 저는 예. 이 입주 물량에 따라 전세가나 아. 집값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게 마치 이렇게 봐서는 야, 그 뭐 공급과 가격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예.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게 바로 그 밸류에이션을 좀 방해하는 요소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네. 화면에서처럼 그게 왜냐하면 임대차는 그래도 수요가 일정한 부분이고 이 프로님이 계속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이 일정해야 이 임대차가 안정이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전세가라는 게 즉 월세, 그러니까 이 월세를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한 게 월세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자꾸 전세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죠. 그렇죠. 예, 임대차를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게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우리도 이제 서울에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꽤 생겼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월세가 동네마다 여기는 월세가 대략 얼마다라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회사의 배당은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예. 월세라는 게 산출이 되고 지역별로. 근데 그 월세라는 것은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득과 공급이 이 월세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전세는 이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금리가 이 전세가를 막 이렇게 흔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월세 200만 원을 받기 위한 적정 전세가가 얼마냐. 그게 시장의 금리가 2%일 때는 12억이고 4%일 땐 6억이고 6%일 땐 4억 원이고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 채권의 볼록성이 딱 설명이 되는데 이게 똑같이 2%포인트 움직이는 거지만 2%에서 4% 가면 6억 떨어지고 4%에서 6억 가면 2억 떨어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오르는 게 훨씬 더 그렇지. 크게 끌어내리는 그렇지. 효과를 일단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1대1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그 이유가 집주인마다 되게 재무 구조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서로 다르다 보니 거기서 이제 전세가가 되게 혼탁해지는 건데 즉 가령 난 현금 부자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월세 200만 원짜리니까 한 12억은 받아야 예금했을 때 이 동일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 12억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집주인 중에서 빚이 많은 사람은 이제 대출 금리가 4%라고 치면 대체로 한 200bp 차이 나니까 4%라 치면은 6억만 받아도 2,4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한테는 꽂힌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한 7억에
10억만 전세가 나가도 땡큐 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시중에는 이렇게 6억과 12억 사이로 분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대출이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이 12억보다는 6억에 가깝게 전세가가 형성이 좀 된다는 거죠. 네.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세와 월세 얘기. 이 네.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전세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채권이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한번 해주시죠. 해주시죠. 이 프로님께서 대신 네. 좀 해주시죠. 안 할래. 해주세요. 할래. 똑같은 집이에요. 예. 그럼 월세가 200만 원이면 똑같은 집일 거 아니겠어요, 항상. 네. 그런데 월세는 똑같은 집이니까 똑같은데 네. 그 집이 전세로 나갈 때는 집주인은 전세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세금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전세 가격을 돈이잖아요. 결정하는 거죠. 어차피 예?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쌀 때는 많이 받아봐야 어차피 이자가 얼마 안 되니 안 되죠. 많이 받으려고 하고 금리가 높을 때는 조금만 받아도 월세 200이 나오니 예. 조금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값은 많이 유동친다는 매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 그 거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해됐습니다. 저 채권의 가격이 결국은 예. 이제 현금 흐름은 이자가 일정한데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듯이 오케이. 전세가도 이렇게 하락시키는 알겠어요. 것으로 작동을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이제 그 서울의 그 요지도 이렇게 월세가 너무 장기간 안 올랐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이제 추가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뭐냐면 글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뭐 돌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마포구의 예를 들면은 이 마포대로변에 있는 그 네. 원룸이나 오피스텔들도 월세가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 기간 이 마포의 신축 34평 아파트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차이가 안 나는 좀 왜냐면은 그런 그 원룸 두 채 가격이 이 34평 아파트 한 채보다 훨씬 싸거든요. 네. 그런데 네. 현금 흐름은 이거 두 채랑 이거 한 채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게 항상 약간 아파트 월세가 좀 지나치게 낮은 거 아닌가? 이제 좀 그러니까 물론 월세가 낮을수록 이제 무주택자한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막 이게 한번 나눠보면 어떤 답이 좀 나왔었냐면은 이제 대충 한 34평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주로 3인 가족 이상일 확률이 높은데 예. 아이가 딸린 그런 예.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3인 가족이 뭐 아이 키우고 뭐 하고 이런 데 돈 다 쓰고 나면 월세 200도 헉헉 그러니까 좀 굉장히 부담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세로 내보낼 만한 이 돈이 여력이 현금 버퍼가 흐름이 안 나온다. 그렇죠. 현금 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 좀 당신은 뭐 이렇게 비교해서 200도 싼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거 월세 200 이상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뭐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우리나라의 월세가 너무 낮은 이유가 바로 좀 이제 바로 전세가 지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빚이 많은 집주인이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기 6억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이 웬만한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7, 8억에 전세 사는 게 월세 200 내는 것보다 훨씬 싸네. 그렇죠. 저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싼 전세가 자꾸 나옴으로 인해서 이 현금이 풍부한 분들은 좀 이 적정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로 꽂히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 7, 8억이 적정가로 꽂혀버리면 역으로 월세도 더 올리기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게 예. 자꾸만 어쨌든 월세는 전세와 경합하는 이제 상품이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일조를 한 부분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다주택자가 많아질수록 그러면 이제 전세가를 더 싸게도 막 이제 기꺼이 내놓으려고들 할 테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또 그만한 전세 보증금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세로 몰려야 될 사람들마저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열심히 공급해 주다 보니까 이 전세로 다 같이 이제 몰려버려서 이 현금이 많은 다주택자는 월세를 좀 받고 싶은데 이 전세로 자꾸 뺏기니까 월세를 더 참으로 장기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게 실제로 저는 이제 요 근래 흔히 뭐 이제 월세 비중이 높아지니까 예. 이제는 월세 시대 뭐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 이제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 추이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이 통계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한데 이 전세 비중은 말 그대로 찐 전세, 그러니까 보증금만 있는 전세인 예. 거고요. 파란색은. 예. 그리고 이 준전세는 이제 보증금이 월세 20년치를 초과하는 말 그대로 반전세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 보증금이 너무 높은 네. 한 뭐 10억에 50만 원 해도 이러면 사실상 전세에 가깝지만 그렇죠. 준전세로 들어가고요. 순수 월세는 이제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 이하. 그러니까 진짜 선진국형 월세. 보증금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한.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월세. 주로 선진국에서 하는 1년치만 받고 월세 받는. 근데 순수 월세가 서울 기준으로 1%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월세가 참 우리나라는 없는 없어요. 국가예요. 예. 그리고 이른바 준월세라고 하는 게 이제 기껏해야 보증금이 한 1년에서 20년치 사이인 예. 거를 퉁으로 이제 준월세라고 넣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통계를 순수월세, 준월세, 준전세, 전세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그 찐전세 만을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전세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는 지금 막 뭐 월세 하면서 이제 이게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 해서 월세 시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준전세까지 합쳐서 보면 반전세가 좀 늘어난 거지 어떤 순수 월세가 전혀 늘어나고 있지는 있는 건 아니다. 않다. 예, 일단 그 부분을 일단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찐전세가 과거에도 한번 되게 비중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시절이 이제 워낙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으니까 예. 막 무리해서 막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되게 줄어들었던 예. 시절이고 예.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분들의 재무 구조도 평균적으로 좋아진 그런 시절이라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월세 정가를 좀 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거죠. 난 드디어 받고 싶은 월세를 받고 싶다.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반전세도 충분히 더 그냥 통전세보다는 좋은 거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세입자에게 이제는 찐전세 말고 반전세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월세를 달라 예. 이런 식으로 전가가 됐었는데 근데 이게 그 이후 한 2016년 이후로 다시 찐전세가 늘어납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얘기는 갭 투자하는 갭 투자가 사람이 그렇죠 많아졌다는 점점 뜻이죠.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그만큼 자기 자본은 부족해도 막 전세를 이제 레버리지 삼아서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예. 점점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갔던 건데 다시 다주택자의 현금 흐름에는 불리한 하지만 레버리지로는 이제 활용을 괜찮아.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올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정확히 임대차 입법 이후로는 다시 이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해석해서 뭐 집주인들의 재무 구조가 좋아진 거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다르다라고 지금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왜 다르냐 하면은 지금의 상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입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냥 금리 때문에 원래 형성됐어야 됐을 그 어떤 균형, 시장 균형 전세가보다 최고 가격을 더 낮춘 가격 상한제로 작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전세 공급 자체가 확 줄어들어서 신규 전세는 다들 높은 가격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뭐 그게 이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해서 그러니까 갱신 계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전세 계약 체결했는데 신규 계약에 하시는 분들은 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데로 이제 몰리게 됐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그 차이가 좀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되게 좋아서 수요가 탄탄한 곳일수록 이 신규 가격과 갱신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쯤 보시면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갱신 가격은 14억인데 신규 가격이 21억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웬만큼 현금이 많은 사람도 한 14억 정도는 전세로 할 수 있던 분도 예. 21억을 퉁으로 전세가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훨씬 힘들어지는 영역이 그렇죠. 되고 예. 그러면 21억보다는 14억에 월세 150 뭐 이런 식으로들 이제 서로의 어떤 예.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으로써 이제 반전세가 다시 늘어나는 늘어나고 환경이 됐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변화가 없던 월세가 이 임대차 입법 이후로 확 한 50% 가까이 늘 상승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되게 장기간 인플레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공급이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유가가 확 튀면서 이제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차질이 생겨서 일시적인 걸 거다라고 했지만 정작 알고 보니 뭐 ESG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 뭐 원유에 대한 투자도 되게 줄였고 뭔가 공급을 줄여 나가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전쟁까지 딱 터져버리니까 유가가 확 튀어버리고 즉 이번 인플레는 분명히 공급 충격가 풍부하다고 생각했던 공급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가격들이 이제 확 뛰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월세라는 게 이게 참 장기간 변화가 없다가 예. 이 전월세 공급량 자체가 훅 이제 쇼티지가 나버리면서 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신규 월세가는 갱신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신규 월세가인 가격?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훅 줄어드니까 드디어 이제 월세 그동안 못 공급이 왜 올렸던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 쇼티지는 이제 그 신규 전세로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 다들 계약 세입자분들이 연장하니까 그렇죠. 연장하느라 4년간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원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이원화된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즉 이거에 월세 5%만 올리신 분도 있지만 신규 전월세는 월세는 이 가격들에 해야 됐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쇼티지가 이제 제도적인 것 때문에 낮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처음에는 좀 거봐라 이게 뭐 종부세를 올리니까 이렇게 이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해석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그거는 일단 공급 쇼티지가 만들어낸 가격 상승 일 확률이 일단 좀 크다. 그렇다면 이게 뭐 종부세 때문이고 뭐 진짜 오랜 기간 우리의 소득은 올랐는데 그동안 못 올렸던 월세가를 한 번에 반영한 거고 라면은 앞으로 이 월세가가 유지가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질문 주신 거로 돌아가서 즉 밸류에이션이란 걸 하려면 저는 이 월세가 굉장히 중요한 제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 얼마냐에 따라 이제 금리에 따라 막 변동하는 거고 예. 이 월세라는 것은 뭐 금리 올린다고 월세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소득 그리고 공급 이게 이제 월세가를 이제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의 소득이 올라야 월세도 막 전가시키지. 예. 뭐 대한민국 소득이 낮아진데 이거 어떻게 월세 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신규 월세가가 참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월세라는 게 또 통상 보면은 이게 약간 한 번 올리면 잘 낮아지지 않는 하반 경직성이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값의 밸류에이션을 이 신규 월세가에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월세는 좀 약간 공급이 너무 일시적으로 쇼티지 돼서 튀어오른 것이니 다시 이 월세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집값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배널리스트님,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전에 금리는 큰 시장 환경이었고 공대냐, 네, 네. 교대냐 예. 그거를 결정하는 네, 상대적인 개념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공급과 소득인데 그러니까 공급은 공급이고 네, 소득이 말 그대로 수요. 그렇죠. 예, 우리의 소득이 수요를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는 월세 가격을 보면 수요를 대충 알 수 있다. 그렇죠.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그럼 월세 그 가격과 펀더멘털이다. 공급의 함수이겠네요. 그러니까 환경이 똑같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렇죠. 곡선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그 흔히 대체 투자에서는 흔히 쓰는 방법인데 가령 해외처럼 이제 월세가 일반화된 곳은 지금 집값은 얼마가 적정가냐라고 하면은 흔히 뭐 월세의 30년치 뭐 이런 예. 식으로들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예. 월세의 30년치라는 건 결국 3% 정도가 월세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월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밸류에이션에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 화면에서처럼 반포레미안의 월세가 마포레미안보다 언제나 2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2배 했고 심지어 지금 신규 월세가도 2배 딱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집값도 거의 큰 차이 없이 계속 2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반포레미안이 마포레미안의 2배. 예, 큰 시차 차이 없이 딱딱딱 2배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수익률이란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작동을 하는 모습을 약간 이제
그 유동성이 좀 그나마 풍부한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최근에 가장 뭐 핫했던 게 이제 결국 둔촌주공 이슈일 텐데, 예. 저는 이제 둔촌주공 분양과 관련해서 이제 딱 주마등처럼 쳐지나간 이슈가 이제 2016년에 이제 개포주공 2단지 분양이 있었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 개포주공이 이제 지금의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고 개포 신축 시리즈의 첫 타자로 나왔던 건입니다. 근데 당시 이 개포주공 이제 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한 1년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폐지했으니까 이제 뭔가 마음껏 한번 가격을 올려서 타겟팅 해볼 수 있던 환경이 됐었던 거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 개포주공 2단지의 분양가가 평당 3,800 정도, 지금의 둔촌주공이랑 거의 유사한 가격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이게 좀 비싸다는 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34평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한 13억대가 도출되는 건데, 예. 그런데 당시에 도곡렉스를 34평이 한 12억 했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한 14억 정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개포가 도곡이나 대치보다 한 수 아래라고 강남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이거 되겠어? 약간 그런 그 인식이 좀 있었는데, 예.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33대 1 청약가가 나와서 대흥행에 성공했고, 예. 그냥 완판 다 그냥 바로 돼버렸고요. 그렇게 되니까 수요가 너무나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개포 및 개포보다 입지가 좋은 곳들은 확 이제 수요가 또 불붙으면서 집값이 쭉쭉쭉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당시에 좀 됐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지금은 둔촌주공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피어로 이제 헬리오나 뭐 이제 고덕주공 이런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헬리오보다는 좀 싸고 고덕주공보다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좀 비싸고, 그럼 대체로 적정하거나 좀 싸지 않나? 약간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단 나왔죠. 근데 예. 저는 그 현격한 차이가 이게 뭐 개포고 둔촌이고의 차이가 아니라 당시 개포주공 분양했을 때 상황은 금리를 3.25부터 계속 내려서 한 1.5쯤 됐을 때 유동성이 계속 뭔가 이제 막 뻗어나가는, 풀리고 있을 그렇죠. 때. 그 예. 상황에서 탁 이제 했던 거고, 지금은 너무 빠르게 이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3.25가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탁 이게 결과가 서로 사뭇 다른 것도 뭐 공급이고 뭐 입지고 이런 걸 떠나서 이땐 기준금리 1.5, 이때 기준금리는 3.25. 이게 예. 지금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를 크게 갈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건 이제 공대에서 교대로 바뀐 거 아니까. 그렇죠. 교대. 공대로 바뀐 거죠. 공대로 그렇죠. 바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죠. 사람들이 이제 예. 막 냉철해지고 막 이걸 해야 되나 막 더 차가워진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그래 밸류에이션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둔촌주공 34평에 지금 한 대략 이거저거 다 합치면 한 14억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14억을 지금 예금을 한다면, 예금하면 웬만해서 지금 4% 정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략 한 연간 5,600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은 다 빼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연간 5,600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오고, 이걸 예. 월세로 환산하면은 한 400 후반 정도의 월세에 이제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서서 지금 400 후반 정도의 월세를 받는 곳이 지금 보면은 같은 평수로 도곡 렉스리 지금 월세가 300 예. 후반 400 후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둔촌주공을 사는 것은 도곡 렉스 같은 평형에 사는 실거주 가치와 지금은 비슷하다. 같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금리를 따질 때 그런 거고, 예. 말씀처럼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되고 저성장인데 4% 금리를 은행이 계속 줄 수 없다. 나는 이건 다시 한 2%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면 이제 2%로 곱해서 생각을 해보면 14억에 2% 곱하면 한 2,800이고, 그러면 월세로 환산하면 200 초반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대충 지금 헬리오시티가 월세가 지금 실거래로 한 300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그거에 좀 비하면 싼 좀 거다. 싸죠. 아하. 그러면 나는 금리 이거 지속 불가능하고 금리 한 2% 이하로 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 라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야. 근데 금리가 나는 고금리가 당분간 되게 네, 생각보다 네.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면은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관건은 결국은 이제 월세, 저는 지금 수준의 월세와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수준의 월세가 떨어진다 라면은 이건 또 금리와 또 별개의 문제로서 밸류에이션에 작동을 하는 문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금리가 유지되는데도 월세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도 만약에 월세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은 또 달라져서 또 달라지죠. 그렇죠. 또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월세에 대한 판단도 이제 금리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월세가 유지될 거냐에 대한 판단도 지금 같이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월세는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상황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네.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현재 월세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비싸냐 좀 더 낮냐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네. 거기에는 월세가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세는 그렇죠. 금리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월세도 금리의 영향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처럼 저는 월세는 이제 우리의 소득과 공급이 네.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너무 낮아지면 네. 그러면 그런 경로로 인해서 월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즉 요새 금리를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즉 우리가 월세를 그렇게 높이 전가할 수 있으려면은 사람들 소득이 올라야 되는데 마침 이제 저는 이제 신용평가 쪽 이게 보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올해 초까지 되게 상승 우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반도체나 내구재 중심으로 수출이 너무 잘 돼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다. 수출 기업들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너무 상황이 좋아서 IPO나 유상증자 너무 잘 됐다. 그렇게 기업들이 현금을 이렇게 조달할 수 있었고 예. 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제2금융권과 건설사 실적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의 환경은 이 세 가지가 다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IPO도 힘드니까 스타트업들도 자금 조달하기 되게 예. 힘들어졌고 또 수출 대기업들도 이제 뭔가 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과거만큼의 성과급을 주지 못할 상황인 거고 예. 뭐 부동산 악화되니까 좀 제2금융권에 뭐 부동산 IB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엄청난 소득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성과급을 못 주는 영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뭔가 고소득자의 소득을 좀 상당히 훼손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의 월세가 지금 최소한 내년까지로 보면 더 낮아지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와 월세가 상관이 있느냐? 지금처럼 금리를 너무 높여서 시장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소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서 바로 그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월세도 낮아지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웬만큼 올려서는 사실 소득에 영향을 주기는 힘든데 예. 지금은 뭐 목적이 다 어쨌든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라도 인플레 잡겠다라는 일념으로 올리니까 소득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네. 야, 우리나라가 월세가 시장이 훨씬 많아지면 훨씬 밸류에이션하기 좋겠어요. 그렇죠. 훨씬 편해지죠.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월세 그 데이터가 적잖아요. 월세는. 훨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왜 이제 그런 월세 대비 뭐 이렇게 현금 흐름 대비로 자꾸 한번 판단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걸 두고 토지보상금을 너무 많이 풀어서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뭐 세종시, 혁신도시, 이기신도시 막 하느라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리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돌아보니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더 많이 풀렸거든요. 토지보상금이. 예. 그러면 이게 설명력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때 더 많이 풀었는데 저 때는 기억하시다시피 침체기였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차이가 나중에 그럼 뭐가 유동성을 분명히 똑같이 되게 많이 풀었는데 왜 집값에는 이렇게 차이들이 났을까라고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는 이때 그 보상 받으신 분들 중에 위례신도시 보상 받은 분들 한 번에 뭐 600억 받으신 뭐 이런 분도 이렇게 봤는데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냥 강남 집을 막 몇 채를 그냥 사도 될 만한 게 한 번에 온 건데. 그런데 이런 부자들의 어떤 그 투자도 기세를 추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뭔가 집에 투자하면 캐피탈 게인을 얻기 쉬운 환경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 거금들이 뭐 강남 재건축, 버블 세븐 이런 집을 사는데 흘러 들어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뭐 집값이 계속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뭔가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데 쪽으로들 이 거금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은
전자보다는 지금 후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급격히 갔다 보니 예. 그러면 부자들도 현금 흐름을 따지는 그 되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 부자들이 과연 집을 살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저 이제 과거 때처럼 막 무조건 줍줍하면은 뭐 이제 바로 올라서 시세 차익 거둔다 이거보다는 이게 현금 흐름이 이렇게 예금 대비해서 괜찮나 하면은 이 월세 수익이라는 거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예금과 대비한 예. 월세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 그게 지금은 좀 지나치게 좀 낮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월세 수익과 어느 정도 좀 맞는 수준으로 점점 이제 조정이 되어 가는 집값이 조정되어 가는 국면으로 내년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 내년은 네. 월세도 좀 더 내릴 거니까. 그렇죠. 그 좀 월세 전망도 좋지는 않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도래하는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제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유동성 상환 리스크에 직면한다라는 예. 부분 설명드렸는데요. 예. 화면에서처럼 이제 2021년에 전세가가 특히 많이 올랐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거의 만기 도래는 이제 2023년인데 2023년의 환경은 기준금리도 지금 3% 이상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개포 뭐 둔촌은 좀 미뤄졌습니다만 뭐 개포 반포 이런 데들에서 지금 강남 입주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언더슈팅이 될 텐데 하는 그 좀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직업상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를 2016년에 사신 분의 재무구조 이때는 이제 집값 8억에 전세 6억 5천이니까 네. 자기 자본이 1억 5천만 있어도 살 수 있었다. 예. 근데 2021년은 전세가 11억에 집값 18억 5천이니까 자기 자본이 7억 5천은 있어야 살 수 있었다. 예.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을 산정해 보면은 2016년 이분은 한 430% 정도 되고 이분은 한 140% 그러니까 150%가 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둘만 비교해 보면은 외견상 여기가 부채 비율이 훨씬 낮아지고 그렇네요. 자기 자본도 훨씬 더 많아져서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환경 고려하지 않고 보면 야 지금이 훨씬 더 튼튼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격은 높아졌죠. 그렇죠. 하지만 예. 우리가 지금 성견지명은 없어도 후견지명이라고 뒤돌아보면 이때가 훨씬 더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직업적으로 뭐 흔히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야 부채 비율 400% 넘으면 이거 안 돼 위험해. 100%쯤 돼야면은 괜찮아. 좋아 막 이런 판단을 하지만 예. 그 근저에도 결국은 재무 비율을 이제 돌아본 그 환경이 얼마나 이 산업이 뭐 이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게 훨씬 더 관건이라는 거죠. 즉 2016년에 400%가 2021년에 150%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명이 예. 됐듯이 뭐 재무 비율 이렇게 뭐 이런 심사를 하거나 할 때도 이게 단순히 그런 지표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된다. 우리가 흔히 뭐 자본이 뭐 많이 많아져서 뭐 예. 안전하다, 뭐 부채 비율이 낮아져서 안전하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동성의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은 이분이 부채 비율도 다 낮고 자기 네. 자본도 훨씬 더 많지만 예. 지금 훨씬 더 불안한 환경에 분명히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그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의 환경은 지금 전세가가 훅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 11억이라는 전세가가 이제 오히려 상환을 해줘야 되는 상환을 해주는 상환 리스크가 리스크에 지금 커지니까. 그렇죠. 예, 직면했으니까 이분은 6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상환 리스크는 전혀 없고 오히려 내 현금이 막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예, 그 차이가 리스크를 크게 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도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면은 지금은 아직 전초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예. 화면처럼 지금 이제 송도나 세종시 집값과 전세가가 지금 같이 막 떨어지고 있는 곳 상황을 보시면 그 보시다시피 이제 뭐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유동성 리스크는 아직은 덜한 게 뭐냐면 지금의 전세가에서 2년 전 전세가가 지금 요 정도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2년 전 전세가 대비로는 아주 확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2021년 이제 내년에 도래하는 전세들은 여기랑 이제 조응하게 되다 보니 그러네요. 지금 전세가가 확 오르지 않는 한 이게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면 이 전세가가 아마도 2023년에도 최소한 유지될 거라고 예. 지금 합리적으로 예측하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가면 이제는 이 차이가 이렇게 내년엔 벌어지게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도처에서 지금 유동성 리스크가 내년에는 발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매가 나올 수밖에 금매가 없다. 좀 늘어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지금도 벌써 좀 이게 집주인들이 만기 때 지금 못 돌려주는 사례들이 예. 막 점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데 2021년에 저 높은 가격에 전세가를 받았던 집주인은 이제 얼마나 참 이게 과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좀 바로 전세 가격 하락에서 시작되는 대붕괴 시나리오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너무 약해져서 예. 금매가 일부만 나와도 이제 그거로 이제 금매가가 실거래가 체결이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금매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한 것보다도 뭔가 언더슈팅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 리스크는 이제 2022년부터는 전세가가 다시 낮아졌으니까 2024, 5년 갈수록 이 리스크는 알아서 해결이 되기는 할 거예요. 예. 근데 당장은 이제 2021년 전세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23년을 과연 이 집주인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고 정부나 이제 그런 데서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 지금 이제 현실이니까 네. 그리고 좀 더 올릴 것 같다. 네, 이게.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 네네, 예. 경기가 진짜 나빠졌어요. 네네, 예. 그래서 금리를 갑자기 확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면 갑자기 교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공대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전세는 채권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전세가가 다시 이렇게 딱 오르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예. 전세가가 반등을 함으로써 이 리스크가 되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물론 금리에 채권 같으면 이제 금리 움직임에 따라 바로바로 가격이 조정되지만 예. 뭐 집이나 전세가는 그거보다는 약간 후행하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후행해서 분명 반영은 되겠지만 금리가 낮아진 것만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좋은 좋은 시그널로 작동하고 그걸로써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케이 시간을 벌었다. 예. 조금만 연장해주면 이제 전세가 다시 오름으로써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 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까? 지금은 이게 암흑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대비가 어떻게 좀 선제적인 대비가 좀 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네. 저도 내년에 전세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예. 지금 수준이 유지되면 변문성 애널리스트 말대로 갭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요. 그럼 큰일인데. 나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대출을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돌려주려면. 그래야 되죠. 예, 네. 그리고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아마 세입자가 없어야 선순위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보고 전세금 되돌려 받으려면 잠깐 주민등록 빼라 뭐 별소리가 다 들겠죠. 네. 아니면 법대로 해라 뭐 하든. 어. 다만 뭐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 자본이 다 까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갭 투자를 많이 했으면 예를 들면 집값 20억에 전세 16억 이럴 때 막 4억 주고 갭 투자한 거는 지금 그 집값 한 15억 뭐 14억 이럴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이 없죠. 그 어떤 네. 방법으로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물량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그 동네는 금매가 더 떨어질 거고 어디는 그런 거 없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아예 몇 년째 안 됐잖아요. 네. 거기는 그런 물량 없을 거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또 어디는 많을 거니 예. 우리는 그걸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내년쯤 조동네라면 좀 기다렸다가 저 물량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내년에 저런 일은 이 동네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되겠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혹시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 데이터까지 취합하려면 좀 이제 어려운데 근데 다만 아쉽다. 가령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송도 같은 경우가 이때 한창 2021년에는 막 6억 개도 전세가 거래됐는데 벌써 5억 이제 5억 7천이 와버렸거든요. 실거래가가. 예. 그러니까 이프로님이 지적하신 바로 지금 자기 자본 잠식이에요. 예, 저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은 저 정도들은 아닌데 일부 지금 2021년에 너무 이렇게 전세가가 너무 올랐다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 놓쳤지만 지금 입주 물량도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 저런 지역은 이게 언더슈팅이 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기다리던 분한테는 굉장히 기회일 수도 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빨간 점이 저게 거래된 숫자죠. 네, 점 맞습니다. 하나가 한 번 된 거죠. 네. 예.
저기서 뭐 반전 역월세로 돌리고 하는 물량되면 물량이 많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영향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아파트 하나 정도 차이지만 이게 모이면 꽤 많은 숫자긴 하니까요. 네. 혹시 근데 저때 저 공포스러운 저 물량 때문에 집주인이 지금 매물로 이미 내놓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저 공포를 반영한 가격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합리적이죠. 예. 지금 그래서 금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뭔가 지금 그 압박에 쫄린 이제 집주인이 그렇죠. 지금 미리 내놔야지 더 그러면은- 나빠지기 그렇지. 전에. 그렇죠. 그러기 전에 지금 내놔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아직은 금매로 안 내놓는 분들은 나는 버틸 수 있다. 뭐 이래저래 뭐 이런 판단에서 돌려주면 계속 되고 뭐. 고가에 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좀 불안한 사람일수록 이제 지금 내놓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선제적으로들 내놨을 거냐, 뭐 그건 또 그렇겠네요. 또 현실로 다가오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요. 지금도 왜냐면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 대응했으려면 지금도 다 전세 보증금을 차질 없이 돌려줘야 될 텐데 벌써 막 못 돌려주는 사례가 배문성 많으니까. 애널리스트님, 네. 그 월세와 집값 간의 관계가 뭐 서울 지방도 다르고 네, 뭐 네. 같은 동네에서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과 아파트는 또 다르고 네, 그렇죠. 심지어는 뭐 어디 평창동이나 이런 데 가면 단독주택 같은 거 가면 뭐 집값은 40억 뭐 월세는 뭐 300만 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월세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비율이 막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르죠. 그 다른 게 어찌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이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썸띵이라면 그게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뭐든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게 채권의 원리인데 네네.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오랜 기간 동안 틀렸을 것인가 그게 아니면 그 차이를 주는 어떤 원리가 있어서 원래 차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인가를 네. 구별을 해야 네. 지금 월세가 이러니까 집값은 이럴 것이다를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야 거기에 좀 다른 변수가 있다고 했어를 넣어야 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즉 집값이 완전히 채권 같다면은 당연히 월세에 맞춰서 똑같아져야죠 모두가. 네. 예. 하지만 이제 그 차이가 장기간 긴 거는 저는 그게 이제 집이 완전히 채권의 속성은 분명히 펀더멘탈로 있지만 이제 주식이나 금 같은 속성도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주식도 지금은 배당이 적게 나오는 주식이지만 이 앞으로 확 성장할 거야.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막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정당화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의 전월세가는 매우 낮지만 이거 재건축되고 나면 확 이제 주위 신축만큼 이거 올라가. 그러니까 이 집값은 지금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들 예. 밸류에이션 되죠. 예. 주식의 속성이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주식의 속성인 거고 그런 점에서 서울은 언제나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더 강하고 뭔가 소득이 오를 때 더 이제 올릴 수 있는 투기적 수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게 있다라는 점에서 서울이 항상 월세 수익률이 좀 더 낮게 지방보다는 낮게 나오죠. 게다가 특히 서울은 저는 어떤 속성도 있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가치 저장의 수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의 내러티브인데 아까 말씀처럼 금리가 너무 낮아지는 상황은 막 이제 지금 교대가 아니라 뭐 여대가 될 것 같다. 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빨리 이 현금이 더 쓰레기가 되기 전에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꿔야 된다. 가죠. 네, 라는 쪽으로 가죠. 그러면 저 강남에 저렇게 한정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누구나 사고 싶은 저런 거, 저 희소성, 저런 거에 현금이 더 이제 저장 수단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만큼이 또 약간 이 채권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굉장히 낮추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예.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거품인데 네, 되게 딱딱한 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탄력성도 네. 있고. 네. 사람들의 믿음이 강할수록 굉장히 강한 그걸 지지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형성이 돼 왔던 거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 서로 다른 이유가 저는 그런 주식과 또 이런 가치 저장의 수단 역할을 하는 지역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가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걱정은 그런 분위기를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싹 바꿔서 그렇죠. 지금 네. 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워. 예, 다주택자 네. 입장에서 보면 저는 파라사이트 또 그렇게 파라다이스 된 네, 상황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게 바뀌어 버리면 네, 다른 네. 믿을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급이 꾸준히 계속 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을
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니면 된다 주택이. 네네. 예. 그렇죠. 그러려면 좀, 계속 공급이 잘 되면 어떻게 저기다 가치를 저장해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3,300만 네. 개밖에 없다니까 저게 가치 저장이 희소성이 된다는 거 사라진다 아니겠어요?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 계속 강남에도 계속 새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가치를 어떻게 저기다 저장해? 네. 라고 돼서 그 거품이 꺼질 텐데 맞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그게 것 참 굉장히 같아서. 합리적인 설명이신데 보면은 참 이게 공급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보면 이제 대구, 송도, 인천 이런 데가 분명히 분양 물량만 봐도 공급이 많을 게 예견이 됐는데도 예. 그걸 막 비싼 가격이들 그 지역 분들이 막 사셨거든요. 물론 그 지역 분들이 사셨냐, 뭐 원정 와서 샀느냐는 뭐 또 다른 문제지만 왜 그랬어? 비트코인 산 거랑 마찬가지. 네, 그러니 아니 공급이 많아질 많아질 게 게 뻔한데. 보이는데도들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저는 우리가 공급을 정작 중시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안 보고들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보고들 이렇게 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수요의 성향은 공급을 보고 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지방에 좀 저렴한 아파트 그러니까 당연히 갭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파트는 공급이 내년에 막 쏟아져도 돈이 있고 돈이 맞으니까 그냥 훅훅 들어가는데 서울의 비싼 아파트는 그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공급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막 그걸 질러서 두 채씩 막 4채씩 산다? 네,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Anyway. 네. 그래서 뭐 시간관계상 이제 네. 공급 관련된 얘기를 뭐 압축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좀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공급이 참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좀 그래도 공급이란 말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인허가, 분양, 착공, 준공, 입주 이거를 지금 다 공급으로 혼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공급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뭘 말하는 건지 좀 불분명한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준공과 입주를 해야 실제로 우리가 실제 그쵸. 공급이 되는 거죠. 하는 거니까 아마도 공급은 통상 여기 이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바로 이거에 대한 진정한 선행 지표가 이제 분양과 착공인 거죠. 분양과 예. 착공을 하면 뭐 2, 3년, 뭐 재건축은 좀 더 오래 걸려서 공급 안 4년.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공급 안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의 문제는 좀 옛날에는 이제 분양을 하면 바로 착공을 들어가는 식으로 분양을 예. 먼저들 했었는데 예. 지금은 분양을 되게 언제 할지 모르는 식으로 좀 깜깜이가 돼버렸다는 거죠. 즉 착공은 먼저 하고 분양을 나중에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즉 입주 물량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입주 물량이 얼마 정도다라는 추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가령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좀 민간 어플을 통해서 네. 앞으로 입주 물량이 대략 이렇다더라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보시고 언론에서도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데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어플로 보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진짜 절벽. 진짜 절벽. 네, 진짜 절벽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민간 어플에 들어가는 이 예정 공급 물량은 분양한 물량만 지금 넣고 있거든요. 이미 분양한 물량. 그렇죠. 이미 분양한 것만 넣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이게 그 어플에서 이제 2021년 7월에 당시 이제 1년 반 앞으로 1년 반 동안 서울의 공급 물량이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일간지에서도 막 보도를 했었던 건데 근데 가령 이제 마포가 그래 234 아파트 공급된다는데 네.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이제 건설사들의 이제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주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현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미 한 2019년에 착공 들어가서 2022년 말이면 완공된다라고 이렇게 해놔서 실제로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마포 더클래시 이번에 지금 분양하자마자 입주하는 바로 그 그렇죠. 단지고 예. 그러면 이런 물량은 2023년 전까지 나올 물량이고 1419세대가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게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돼 있다. 저 분홍색은 많이 축소된 거다. 그렇죠. 최근에 이거는 위험한 변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그건 맞죠. 저 과소 추산된 부분이고 예.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과거 공급 물량은 입주 물량 써놓고 앞으로 나오는 물량은 이렇게 분양 물량만 해놓으면 이게 안 맞다. 안 맞죠. 과거와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통계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좀 이런 오류가 지금 섞여 있고 예. 실제로 그 격차가 이제 특히 최근에 많이 벌어진 이유가 이거는 이제 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주택 분양 물량이고 예. 이건 착공 물량인데 분양 물량으로만 추정하면 점점 줄었어요. 근데 착공 물량은 과거보다 늘었거든요. 저 예. 착공 물량을 봐야죠. 저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제 재건축 들어간
사업장들이 많아져서 예. 멸실이 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들은 착공을 먼저 하고 분양을 미루다 보니 이 격차들이 막 이렇게 벌어졌고 특히나 2021년에는 이게 더 벌어진 이유가 이제 정권 바뀌면 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폐지 상한제 그렇죠. 없애주고 막 그런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 네, 기대로 밀었죠. 그냥 뭐 예. 분양을 그냥 밀어버리니까 착공부터는 아하. 일단 하고 아하. 나중에 새 집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착공은 하는데 분양은 미루자 이런 판단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통계 격차가 벌어졌다. 우리가 민간 어플에서 나오는 입주 예정 물량을 막 고지고대로 믿고 네. 그걸 보도한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면은 좀 실제 나오는 입주 물량과는 차이가 그럴 수 굉장히 있죠. 큰 환경. 실제 입주 물량은 저기 통계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을 것 같다. 그렇죠. 가령 일례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물량은 1,500세대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어플들은 그걸 1,500세대만 잡아요. 그냥 그냥 나중에 공급 물량으로. 근데 예. 정작 그때 가서는 조합원 물량과 임대 물량 합쳐서 9,500세대가 꽝 하고 나오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너무 통계가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통계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가 이전 정부 때보다 인허가로 보나 착공으로 보나 입주로 보나 더 공급 물량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게 즉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오른다. 이거보다는 저는 예.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예.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이 낮아지면 공급이 줄어든다. 오히려 후행적으로 그냥 이 선후 관계가 그런 식으로 해야 설명이 자연스러워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집값이 오르면 건설사들이 열심히 집을 지을 테니.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은 집값에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주체는 민간이지 공공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공공이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다 재정의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의 세금 예산을 다 집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이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민간은 집값의 동향에 따라 분양 물량이 훅훅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비록 서울은 분양이 누락됐지만 전국적으로 분양 많이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보시다시피 예. 2015년, 16년 때 분양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분양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그 2008년부터 2014년 이 장기간 주택 침체기 때 건설사들이 이제 PF 물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산하게 되고 집을 가진 분들도 그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막 이제 그때 당시 막 부도가 나고 막 생사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015년쯤 돼서 막 정부가 이거저거도 다 풀어주고 금리도 낮춰주니까 드디어 막 이제 뭔가 훈풍이 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건설사들의 마음은 이때다 싶어서 막 분양 물량을 쏟아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는데 드디어 뭔가 이제 봄이 이렇게 와주니까 이때다 하고 쏟아낸 거고 만약에 저때 건설사들이 판단을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판단했다면 예. 이때다 하고 쏟아낼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더 들고 가서 집값이 더 올랐을 때 분양을 했어야 될 텐데 예. 저 때는 건설사들도 너무 침체로 오래 겪다 보니까 이 그럴 때도 찾아온 있다. 반등이 이게 일시적인 반등처럼 느껴져서 저때 공급을 그냥 확 쏟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상에 물려 있으면 주식도 내가 물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거 본전 오면 그냥 팔아버리겠다. 그렇죠. 이 생각 되게 강하게 그렇죠.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본전 오면 많이 팔고 팝니다. 근데 그때 파는데 정작 그때가 이제 어떤 그 급등의 시작이라 막 예. 확 올라버려서 예.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반복인데 이게 크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나 공급도 좀 비슷하게 그렇죠. 결국은 예. 민간이 공급하는 거고 특히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공급하지 않으면 땅이 없잖아요.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격에 따라서 공급이 정해지면 오히려 공급의 양이 후행하면 시장이 좋아서 공급도 늘어나고 막 그런 네, 식으로 네. 된다면 가격이 오를 때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바로 그게 이제 너무 계속 장기간 오르다 보면 그 부작용이 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나중에 분양하지 뭐 약간 이제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또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면서 오히려 공급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시간이 조금 뭐 가긴 했는데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네. 저는 그러면 이제 네. 그냥 마지막으로 이게 준비한 거를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뭐냐면 내년 초에 한 번 더 나오시면 됩니다. 에이, 뭐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이왕 뭐 이 업계 이제
그들이 뭘 어떻게 두 번으로 끝냅니까? 네, 뭐 저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저 사람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뭐 또 나와서 뭐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네.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네. 저는 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업 애널리스트 하면서 당시 이제 건설사나 저축은행이 막 숱하게 부도나는 거 보고 집 가진 분들이 되게 고통받는 거 보면서 야, 이 정도로 고통 겪었으면은 앞으로는 버블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지금 보면 굉장히 틀린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예. 저처럼 이제 크레딧을 하는 사람한테는 음. 너무 오르는 것도 너무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리스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변동성이 완화되는 게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금리가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를 좀 체득해 놓고 예, 예. 금리가 너무 낮을 땐 다시 오를 가능성을 주의하고 어. 금리가 너무 또 반대로 너무 높을 땐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이렇게 염두를 해 둔다면 예. 그러면 좀 그런 것만 환기를 해도 좀 쏠림을 완화하면서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긴 침체기를 벗어나면 이제 다시 호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좀 그때는 호황이라는 건 집값 오르는 거.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쏠림이 좀 완화될 수 있기를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알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 마지막 당부까지. 근데 마지막 당부하셨다고 내용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내년 한번 초에 더 한번 더 나오셔야. 오늘 다 못하셨잖아요. 준비한 내용이 보니까 지금 막 스페인 비어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있고. 다른 나라 사례도 있고 지금.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 예. 회사가 허락하면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헤어질 이스트 것이. 스프링스 자산운용 예. 저게 얼마입니까?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저 변문성 애널리스트 안 보내드린다고 하면 예, 예. 저희가 가서 네, 항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한테 무릎 꿇고 보내달라고. 아, 그럼 되죠. 그럼 뭐 저희 그뭐 주특기입니다. 네. 저희는 무릎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이스트 스프링스 자산운용의 배문성 애널리스트 오늘도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는 네, 마무리할 때는 마무리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예.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네. 브로콜리 냠냠님도 네, 아유 슈퍼챗도 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2만 원 갖고 안승찬 1,000원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예. 저희 뭐 연휴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한 해 동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